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17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의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힘차게 좀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분위기 좀 살려서 가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당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에는 송원석 원내대표 각각 선출이 됐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사실 좀 예상이 됐잖아요. 그 뭐 둘 다 서영교 의원도 친명이긴 한데 이 내란 국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좀 역할이 좀 더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그 내란 국면에서 그냥 국민적으로 주목도가 높았던 홍장원 전 사장 그렇죠. 하고 계속 좀 엮이는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홍장원 차장을 뽑은 사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국정원 출신답게 내란 국면에서 좀 전문성을 보이고 이런 게 좀 약간 든든한 느낌을 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분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로 갈린 것 같지는 않고요. 의원들 표심은 뭐 모르겠으나 일단 당원 표심도 이번에 권리당원 20%가 들어갔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좀 김병기 의원한테 좀 더 몰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서 좀 무난하게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원석 원내대표 경우에는 이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국민의힘은 바뀌지 않는다. 언제까지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해서 이분은 친윤이고 그다음에 내란 관저에 체포시도 있을 때도 관저가 가지고 시위한 사람이고요. 지역구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각종 논란도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거기다 앉힌 것 자체가 아직도 국민의힘은 저희 바뀌지 않았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제 편한 서서히 죽어가는 길을 택한 그런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우 선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용욱 기자랑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이제 현장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이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 더 흥미진진했죠. 그 뭐 김병기 서영교 둘 다 뭐 강성 친명계고 목소리 크고 약간 돌쇠 이미지 있고 이래서 약간 재미는 있었고 네.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듯 이번에 처음 이제 의원 40명분 해당한다는 뭐 권리당원 투표 이게 20%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 관심도 있었고 그다음 뭐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김병기 의원 뭐 아들 청탁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근데 뭐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뭐 영향을 거의 안 미쳤거나 내지는 오히려 역풍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민의힘 경우는 뭐 사실 기대도 안 했지만 사실 좀 뭐 이번 결과 보면서 뭐 노답입니다. 이게 보면 이번에 뭐 친윤계랑 TK 의원들이 밀어가지고 이제 송원 원내대표 선출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국민의힘 이 원내대표 전원이 이제 친윤계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보면 이제 윤석열 친구라는 권성동 빼놓고는 그렇죠. 다 네. TK 출신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영남 자민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게 별 관심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힘이 이제 아웃 오브 안중에도 없는 정당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두 분의 총평을 좀 들어봤는데 일단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부터 해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예,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경남 사천 출신이고 경희대 국민윤리학과를 나왔고요. 이게 현재 철학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는 87년에 이제 안기부 시절에 들어갔고요. 그쪽에 처음에 들어간 곳은 이제 우리가 인사 전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보 자료 관리하는 이쪽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그다음에 인사 담당하는 곳을 옮겨서 쭉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98년에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김대중 정부로. 그러면서 이때 그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이 돼서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서 큰 일이 납니다. 네. 그때 뭐 국정원이 사실 처음 이제 권력이 바뀐 거잖아요. 정권 교체가. 그래서 국정원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국정원에서는 98 강제 퇴직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국정원 시각에 들으니까 강제 빼고 98 퇴직 사건 때 이분이 좀 역할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자리를 그쪽으로는 좀 뭐랄까 힘을 쓰셨는데 네. 반대로 반대편에 반대편도 많이 좀 공고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쭉 잘 가시다가 그 이명박 때 이제 이런 전력들이 쌓여가지고 뭐 이제 해임을 당하시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그
복직 판정은 받으셨는데 돌아가진 않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26년간 국정원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보기관에 오래 근무하다가 정치를 하게 되는 계기는 어떨지 참으로 궁금한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쩌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겁니까? 뭐 아까 유원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국정원 TF 쪽 하면서 약간 정치권하고 연을 맺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제 그 뭐 약간 연을 맺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그 해직 당하고 난 뒤에 본인이 이제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뭐 목소리를 계속 높여오다가 네. 2015년에 국정원 이제 민간인 스마트폰 사찰 의혹 이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대응팀을 만드는데 그 당시 이제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개혁 목소리를 계속 높였고 이제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 영입된 거는 이제 2016년에 이제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3 총선 앞두고 마지막 영입 인사 발표할 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이름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다들 뭐 저쪽 기억나는데 민주당 하면 약간 이렇게 진보 색채 강하고 약간 군하고 관련 없어 보이는 근데 갑자기 왜 국정원 출신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취약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분야 이런 부분을 보완해줄 인사로 좀 주목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이 김종인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이 동작갑에다가 이제 전략 공천을 했고 한나라당 이상희 후보 지금 이제 포항으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이겨서 국회 입성하고 이후에 이제 21대 22대 내리 뭐 당선되면서 삼성 고지에 올랐죠. 그러니까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참 재밌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분의 후원회장을 초대 후원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친문계 색채가 강한 인사였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리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친명계 대표 인사가 돼 있거든요. 어쩌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분을 모시고 온 건 또 안철수 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래요? 자리를 그 이동을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선 한자 전제할 게 이분이 친문에서 친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나 뭐 그런 말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그 권력자들한테 잘 맞춰가는 것 같아요. 권력기관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진 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뒤에는 이제 친명계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대선 패배 후에 그 재선 의원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다시 대표로 나가는 거에 반대를 해요. 근데 이때 이분이 재선 후보로 유일하게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더 논란이 많았던 게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한 거잖아요. 송영길 전 네, 의원이 그렇죠. 이제 그 서울시장으로 나가면서 근데 그 자리에 나갈 때도 좀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 일부 친명계에서도 이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이거를 이제 앞장서서 출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얼마나 신뢰를 했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사무부총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후보 당을 친명으로 재편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네. 이제 그 공천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실무로 딱 밑작업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도 열심히 충성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나 신뢰를 주었을지 그래서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서영교 의원도 친명이긴 한데 그동안 해온 일이나 이력들을 보면 서영교 의원은 약간 좀 목소리가 컸고 그런데 이분은 목소리도 컸지만 좀 약간 밑자락을 열심히 깔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을 가는 과정에서 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뢰를 얻지 않았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정원 출신이고 권력기관을 많이 네.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좀 권력자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윗사람하고 잘 맞춰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스무스하게 일이 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실무적인 능력을 많이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런 게 신뢰를 얻은 거죠. 또 덧붙이면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대위 조직본부장 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직 총책임자인데 그 빼고 제가 들은 게 이제 물밑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이재명 차기 정부 인재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재풀을 짜서 이제 추천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만큼 이제 신뢰를 받았던 것 같고 이제 인재풀이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원 인사처장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반영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면 인사풀에 넣는다 이런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인사 스타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선 전부터 이미 일찌감치 준비됐다는 걸 네.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이제 이재명의 뭐 블랙 용언이다. 사실 오늘 검은 거 맞춰 입은 것도 저희들이 블랙 용언 한번 해보려고. 김병기의 그 블랙을 네. 담아서 그렇군요. 이상을 네. 항상 주제에 맞춥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또 꿈보다 해몽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또 하나 그 라임을 맞춘 구호를 내세웠잖아요. 이재명의 최종 병기 김병기. 맞아요. 네. 상당히 이게 머리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보고 놀랬던 건 뭐냐면은 사실 서영교는 민주당의 산 증인입니다. 당에서 이제 부대변인부터 활동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청와대 뭐 춘추관장 등등 하여가지고 민주당과 역사를 같이 한 인물이기 때문에 게다가 선수도 4선으로 김병기보다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병기라는 사람은 국정원 사람이지 날 때부터 민주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그것도 의원들이 선거하고 당원들이 힘을 보태는 선거에서 서영교를 눌렀다는 게 괜히 놀랐거든요. 그게 저는 근데 사실 우리가 선거 개표하기 전부터 김병기 의원 대세론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느낀 건데 서영교 의원은 저도 이제 부대변인 시절부터 알았고 그런데 본인이 좀 목소리 크고 이렇게 그런 자리에 잘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온갖 어려움을 겪었을 때 편에 서고 목소리를 높여주고 힘이 되어진 것은 맞는데 실무적으로 좀 하는 역할이 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제 느낌상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글로 좀 간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컨대 그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선거 전에 아들 문제 터져 나왔을 때도 이동형 TV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맞습니다. 그 뉴스공장에 뉴스공장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분들은 사실 민주당 그 강성 당원 그 당원들에 대해 민주당 찐 당원들의 어떤 그 여론을 풍향계 같은 곳인데 거기서 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아, 이 사람한테 힘이 실렸구나 이런 것이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서영교 의원이 좀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나름대로 이제 고공전을 잘하긴 했는데 의원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게 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좀 해보게 되고요. 여하튼 지금은 정권 초반이고 대통령한테 힘이 실리고 지금 일을 정광석학처럼 막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아무래도 김병기가 더 잘한다 이런 시각들을 좀 의원들이 가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완벽하게 순탄하게만 치러지진 않은 것이 MBC가 중간에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자 시절에 아들의 그런 국정원 취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게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여러 가지 계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김 원내대표하고 부인이 이제 아들 국정원 채용 관련해 가지고 당시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뭐 전화해서 항의성 뭐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해서 이제 국정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인데 김 원내대표는 뭐 선거 전에 이게 내용이 맞으면 자기가 모든 책임지고 국회에 이제 사퇴하겠다고 해서 약간 배수진을 쳤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김 원내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본인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해직당하고 부당해고 소송 통해서 승소를 했지만 아무튼 찍혔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제 현역 기무삽 지금 방첩사 장교였죠. 그 아들이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 국정 공채 시험에서 서류 필기 뭐 면접까지 다 통과했는데 불합격됐다. 이게 진짜 이례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김병기라는 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병기이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보면 표적으로 찍혀가지고 안 된 거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된 거다라는 상위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의혹이 이제 언론에서 제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누군가가 뭐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 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녹음 파일을 흘린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국정원 쪽에 있는 누군가가 또 이 김병기 원내대표 당선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치적 목적에 설린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심이 더 커져서 이번 뭐 선거 과정에서 좀 오히려 역풍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김병기 그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의혹 제기를 한 언론들이 과거에는 한겨레 신문이 한번 1차 보도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엔 MBC가 또 하다 보니까 왜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스피커들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게 제 추정입니다. 근데 보통 제가도 이제 언론 그 정당도 출입을 해보고 이제 국정원도 예전에 취재를 해봤으니까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골라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경향신문이나 뭐 한겨레나 아니면 MBC에 나왔을까 약간 이런 프레임을 엮기 위해서 네. 그걸 그쪽으로 약간 흘린 게 아닌가 저도 사실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선거를 앞두고 그런 민감한 보도가 나오는 건 이제 그 보도를 흘린 쪽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렇겠죠. 선거에 영향을 네. 주겠다는 거. 그거는 거의 틀림없어요. 어쨌든 그 시점에 그게 튀어나왔다는 건 그래서 그런 게 나왔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민주당 당원들 개혁을 끝까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흘러나오고 굳이 진보 언론을 통해서 흘리면서 악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의도는 되게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방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출마자는 김병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를 잘할까 봤더니 막판에 반전 카드가 있었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조력하기 위해서 직접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의혹이 일거에 해소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홍 차장이 방송 나와서 뭐 아까 저희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 3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부분인데 이 선거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뭔가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도 했죠. 국정원에 이제 뭐 몇몇 욕심 가지거나 잘못된 생각 가진 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김 원내대표가 계속 뭔가 이렇게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거 아니냐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네. 홍 전 차장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 김 원내대표 아들을 자기가 이제 밑에 부하로 데리고 이제 경험해봤는데 앞으로 이제 고위 간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일머리가 좋은 엑셀런트한 요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엑셀런트 약간 요원이야. 칭찬 한 스프도 살짝 들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영향을 상당히 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논쟁이 되는 과정에서 주목됐던 거는 그 아버지가 국정원 직원인데 아들도 국정원 직원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아버지를 따라서 갈 수 있지만은 그런 비밀적인 업무를 하는데 아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근데 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아들이 배웠을 나도 이런 일을 걷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준비하면서 취재한 게 보니까 며느리도 국정원 직원이라고 그래서 아들이 국정원 들어가서 며느리까지 이제 국정원 며느리를 맞았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가족이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은 우리가 이제 기자를 둘러보면 부모님이 기자인 기자들을 많이 봤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처럼 나도 나라를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저도 친척 중에 이제 국정원 직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친가의 친척 중에 있는데 저희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시골에 계시고 그 친가의 친척 중에 이제 국정원 직원이 된 친구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근처에 사셔가지고 이러저런 과정 속에서 그 채용 과정을 제가 중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라는 데는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제 따져보고 안전한 사람인지를 따지는데 그 중에 경향신문 다니는 저도 당연히 검증대에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되고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관문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알 것으로 보이는 저희 친할머니한테 가서 제가 한번 떠봤어요. 혹시 땡땡이 요즘 별일 없냐? 그랬더니 그 친할머니가 친손주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순간에 우리 친할머니의 입이 무거움을 느끼긴 했지만은 정말로 그 친손주로서 약간 서운함을 느꼈는데 그 정도로 국정원이라는 게 채용 같은 거 자체가 채용 자체가 비밀적이고 가족들까지 속여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아들이 만약에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말 못할 아픔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간접적으로 좀 해보게 되는 것이고 여하간 이제 그 요원의 삶을 살다가 정치인이 되고 심지어는 3선 만에 원내대표까지 된 김병기의 정치 역정 기자들이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의 블랙 용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블랙 용언은 아니죠. 이제 국정원 재직하면서 뭐 신분을 감춰보면서 활동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기자들 평가도 이 블랙 용언이라는 단어로 많이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이렇게 기자들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렇게 이 국정원 출신에다가 이제 국회에서도 주로 정보위 간사를 그렇죠. 활동하다 보니까 네. 공개적인 움직임이 잘 안 보이고 어떤 기자는 자기가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김병기 의원이 네, 그만큼 이제 약간 은밀성을 기밀성을 유지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별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 자체가 평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 들은 게 이게 당내에서 이제 당내에서도 보면 이거 공개적인 뭐 의원들 만나고 이런 교류 같은 거는 잘 활발하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다 보면 그 의원들이 다 포섭돼 있더라. 이게
이 딱 보면 이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의식 스타일, 딱 블랙용원 스타일이잖아요. 물 밑에서 일해가지고 당내 관계를 형성해 온 거. 그리고 또 하나 들은 거는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위 쪽에서 있었던 의원들 중에는 이게 국정원 쪽 일을 뭐 간사를 하면서 이제 국정원 관련 법안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친정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은 있었는데, 다만 이제 김 원내대표는 그런 해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 이 권한을 이렇게 무조건 줄일 게 아니고 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니까 오히려 역할을 주되 이 통제 장치 같은 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걸 풀어야 되지 뭐 어떤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잘라내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용 선배가 들은 뭐 세설은 좀 아니 있습니까? 저도 뭐 네. 들은 거는 이분에 대해서 말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기억나는 장면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항상 어디 현장 가고 촛불 현장 가면 뒤에서 혼자 왔다 갔다. 맞아, 수행실장 예, 같은 그러니까 역할. 네. 아 저분이 블랙은 아니었는데 블랙처럼 군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약간 돌쇠형 아니냐. 의외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제가 홍장원 차장하고 이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뭐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으로 계속 떠서 나오는데 둘 다 말을 참 조리 있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하고 확확 꽂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고를 얼마나 잘했을까. 보고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하다가 말을 맡았는데 홍장원 차장이 막 나와서 하는 것도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원래는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 일단 김병기 의원하고 친분이 좀 아들 문제도 있고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 간사기도 하니까 계속 만나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의 신경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번에 내란이 진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 본인은 영국 가서 공부나 하겠다 영국 공사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그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어디서 헛정보를 듣고 그래서 홍장원 징계를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뭐 네. 그런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계속 뭐 태극기 세력들이 죽인다 하니까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원래는 딱 이 문제가 정리되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역할이 오면 뭐 맞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병기 의원 따라가서 이렇게 같이 해준 거 이거 뭐 사고가 있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단히 의아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두 분 다 서로가 서로를 좀 내란 국면에서 기여도 많이 했지만 서로 좀 이렇게 잘 이용하는 게 아닌가. 서로가 서로를 디딤돌 삼아서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는 아니 것으로 말씀대로 1절 쉽게 얘기해서 이동형 TV에 나왔을 때까지는 그 동명의 홍장원 때문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날 아침에 뉴스공장 나간 건 2절부터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을 만든 거거든요. 아니, 네, 근데 그러니까 네.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이렇잖아요. 이제 김병기 의원이 나갔는데 홍장원 우리 MC 장원이 있는데 네. 홍장원인 줄 알고 너 나오냐고 전화했는데 난 아닌데요 했는데 그럼 좀 나와줄래 하니까 그런다고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안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네. 김병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시대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소임을 당하게 될지도 굉장히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1963년생 경북 김천 출신, 지금 자기 지역구죠. 그리고 이제 경북고 서울대법대 나와서 이제 기재부 예산실장하고 차관을 거쳤으니까 뭐 전형적인 TK 관료 출신입니다. 근데 서울대 이 법대 출신은 서울대 법대 정원이 280에서 360 대거 늘어난 다음 해 1982년 대학에 입학해서 그 당시 이제 파리 학번을 뭐라고 불렀냐면 똥파리 학번이라고 그러거든요. 똥파리 학번이요? 너무 많다 파리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데 네. 이 똥파리 학번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유명하다는 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최상목 전 부총리, 네.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조국 전 대표 뭐 이렇게 있고요. 아 맞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박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최상목 전 부총리 뭐 이 내란 묵인 방조 혐의로 지금 뭐 출국 금지 당하고 뭐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분하고 40년 치기인데 서울대 법대 동기고 행정고시도 같이 봐서 같이 합격을 했고 당시 이제 합격했을 때 최 전 부총리가 수석 합격했고요. 오. 그리고 이제 당시 원래 법대인데 이 박세일 교수가 이제 법대 그 교수로 부임해가지고 이 차라리 이제 이 법대 그러니까 뭐 사시가 아니라 행시를 봐서 경제 공무원 되는 게 어떠냐고 해가지고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도전했다고 그러고 이분들이 뭐 친해가지고 세종시에 있을 때 같이 뭐 한 방을 쓰기도 했다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이 기재부 1, 2차관이 돼가지고 이제 기록을 세웠죠. 근데 최보 전 부총리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약간 머리 좋고 학구적인 이미지지만 이 송원회 대표는 나중에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화끈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아니 화끈한 성격이라니까 얼마나 화끈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여하간 이분은 걸어온 그 여정만 보면은 굉장히 정통 기재부 관료 이렇게 설명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준우 기자가 아까 말한 거 살짝 덧붙이면 박세일 교수가 이제 뭐 판검사는 상식만 있으면 하고 완결된 사건을 하지만 이 그 행시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이 되면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행시를 보고 이제 공무원이 됐다는 건데 나라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지펴드리고 싶고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좀 내란 과정에서 좀 약간 방해하신 느낌도 좀 있고 좀 내란을 말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의 업보가 쌓인 것 같고 송원석 그 원내대표도 내란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핵 반대 집회를 막 주도하고 네. 관저가서 뭐 윤석열 지키기 네. 나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에서 만났던 수많은 의원들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고위공무원 출신이고 사실은 철학은 없어요. 고위공무원 출신의 대부분 TK, PK도 아니고 TK고 완전 순혈. 그리고 네. 이제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서울대를 나왔고 근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개파가 없습니다. 줄을 서요 계속. 그래서 이분이 들어온 게 2018년도에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왔는데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그때 대표는 홍준표. 그래서 그때는 친홍.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황교안 측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홍 대표하고도 별로 안 좋고 안 좋은데 또 여긴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범친윤으로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 이분 잘 몰랐지만 이 이력만 보면 그냥 한나라당 의원이네. 제가 아는 한나라당 의원.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할지도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준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고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대구에 나갈 때 그 의원들이 대구에 가면은 의원들은 전부 다 한나라당 의원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네. 근데 이 의원들이 벼슬 하듯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그 지역구민 무서워하지 않고 고압적이고 벼슬하듯 내리자마자 대구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취지가 이런 겁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그런데 왜 저기 대구 시민들은 이런 사람들을 섬기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대구에서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보통 이 수도권만 해도 국회의원이 되면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굽신굽신거리고 민원 들어주고 이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구라는 동네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벼슬하듯이 평생을 살아온 분이고 벼슬하는 사람들 느낌은 위에만 잘 맞추면 되니까 그냥 국민의힘 전형입니다. 전형. 아니 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 개인적 일화가 떠오르는데 제가 지금 대구에 누구라고 밝히진 못하지만 모 정치인이 결혼할 때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결혼 사회를 봤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외지인이니까 와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당시 줄에는 거기 지자체장을 여러 번 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쉽게 해서 시기 시작하기 10분 전인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저를 굉장히 꾸짖더라고요. 무례하다는 건데 네가 만약에 지금 나를 주례로 하는 결혼식에 사회를 보러 왔으면은 일찌감치 나한테 와서 굉장히 예의 범절을 갖추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 시작되기 10분 전에 나를 직접 찾아오지 않는 그 무례함에 저를 꾸짖으시길래 제 직업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 2분 전에 올라가서 저 사실은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시더라고.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아마도 그냥 동네에 네.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냥 신랑 신부랑 친한 친구 정도로 여겼나 봐. 그런데 정치인을 취재할 수 있는 기자라고 하니까 너무 놀랐던 모습이 좀 생각이 나는데 연장선상에서 송원석 의원 보니까 2021년에 4.7 재보궐 선거할 때 그 개표 상황실에서 무슨 큰 난리가 하나 있었다면서요. 그 유명한 거죠. 내 자리 왜 없냐? 그 유명한 건 아닐까요? 그 당시에 이제 개표 상황실에서 이제 자기 자리 없다고 해가지고 당시 사무처 국장하고 이제 팀장급 당직자한테 이른바 조인트 깠죠. 조인트 까면서 욕설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가 뭐들이 일동으로 이제 공개 사과 요구하고 당직 사퇴랑 뭐 탈당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냈고 그때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이 민주당 계열 인물들만 주로 고발했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이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송원회 대표를 폭행 및 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경찰청에 고발하게 됐고요. 네. 근데 그때 송원회 대표 대응을 보면 아까 뭐 이용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형적인 이제 국힘 대응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소리만 좀 있었지 폭행은 없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그거 직접 본 기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래요? 기사 보면 내가 직접 봤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냐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 안 좋으니까 슬쩍 그 사무처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과정도 좀 가관인 게 이 국민의힘이 여론이 되게 안 좋으니까 이제 송원내 대표를 윤리위에 징계가 그러니까 회부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징계 결정 나오기 전에 탈당을 합니다. 자진 탈당. 그래서 이제 무소속이 돼요. 그런데 한 2개월 있다가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 중앙당이 아니라 경북도당에 신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이제 이 당 징계 처분 받기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이 도당 차원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경북도당이야 뭐 자기 이분이 경북도당 위원장도 했고 했으니까 그거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초록이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중앙당 했어도 중앙당에서도 이게 약간 뭐 그냥 뭐 이렇게 이신전식을 봐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4개월 만에 복당을 하고 이게 이제 이 상황들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뭐 잠깐 이야기했지만 진짜 많이 보는 수법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 보수당 보면 이제 일단 소나기 오면 피하고 보자. 그 윤석열 지킴이 자체도 윤상현 의원이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야 탄핵 반대도 1년 후면 다 잊어. 그러니까요. 나한테 다 투표해 주더라. 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송원내 대표가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원내수석 부대표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런 부류의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하기 때문에 일종의 뭐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지만은 2021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2025년에 대선 치르고 새로 뽑는 원내대표에 선출되는 게 좀 의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원석이 선출된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원래 이런 당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는 줄 모르고요. 죽어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당이에요. 지금 사실 저는 국민의힘 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강시든 좀비든 죽었는데 통통 튀어다니든 아니면 기어다니든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죽은 줄을 몰라요. 아직도 모르고 왜냐하면 수도권만 와도 아니면 경북 TK만 벗어나도 아유 저 쟤들 어떡하나 진짜 혀를 찰 텐데 자기 지역구 의원들 대부분 다 영남이니까 거기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만 바라보면서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된 거고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닥치면 그거를 거슬러서 우리가 이걸 이겨야겠다. 우리가 이걸 어떤 이런 역경이 오면 우리가 이제 분골쇄신하고 뭐 쇄신을 해서 이제 이거를 당을 고쳐나가고 해서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사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아까 그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윤상현 의원 한 말 뭐 1년 지나면 다 찍어줘. 그런 마음으로 지금껏 살아왔고 실제로 그래 왔잖아요. 사실 박근혜 탄핵 때 국민의힘이 쇄신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되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데서 이제 나쁜 학습을 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시간만 흐르면 우리는 네.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가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형적으로 다 뭐 TK의 고위공무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니까 험지에 나가서 뭘 하려는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대세가 뭐 나 누구 찍을 건데 너도 뭐 하면 그래 그럴까 하고 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다수는 여전히 친윤이고 근데 윤석열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윤석열이 헛개비야. 자기들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개비를 세워놓고 뭔가 하는 거죠. 그럼 윤석열이 우상인가? 근데 벌거벗은 우상인가? 뭐 근데 너무 우습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라고 생각을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뭔가 자기들이 의지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지가 지금 윤석열인데 그게 어느 순간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편한 길만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친한계의 김성원 의원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분은 잘 모르지만 이분 우리 기억나잖아요. 수해 때 사진 잘 나오게 찍혀야 되는데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돌아가신 분이죠. 뭐 이제 장제원 전 의원이 뭐 친윤 공부 모임 한다고 뭐 한번 해가지고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의원들 거기에 사진 찍혔던 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친한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뭐 배경을 따져보면 당 네. 쇄신을 위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본인이 친한 게 이걸 등에 업고 나오긴 했지만 정말 이 사람이 친한이고 탄핵에 절대적으로 아니 그 계엄에 절대적으로 반대나 이거 잘 그런 인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얘나 내가 보기 똑같은데 그러면 송원석이 나이도 좀 더 많은 것 같고 친윤이 사람도 많으니까 그럼 그냥 여기 찍지 뭐 차이 있겠어? 이게 국민의힘의 생각이 국민의힘 아니, 의원들 다수의 생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에 양자구도가 아니고 3자가 나왔는데 어쨌든 1차에 끝났다는 거. 그것도 이제 60표라는 과반을 득표했다는 거는 송원석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득표력은 있다는 건데 기자들의 경우에는 송원석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뭐 원내대표 되기 전까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뭐 송은석인가 웬만큼 정치에 관심 있지 않고서는 네. 그렇죠. 그뭐 경상도 분이면 송은석인가 언석인가 이것도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진짜 그렇게 뭐 튀지 않는 조용한 찐윤이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하고요. 예. 근데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화끈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기재부 뭐 관료 때도 뭐 성격도 진짜 뭐 불같았고 빡센 스타일이라고 하고 갑질 폭행 사건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본색은 좀 다른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불법 이 계엄하고 탄핵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엘리트 뭐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의 본색이나 뭐 이런 미천 드러내는 모습 이런 거 봤잖아요. 네. 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한덕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 관가에서 뭐 수십 년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어떤 사람인지 좀 짐작이 가는데 이분이 이제 2022년 아마 원내수석 부대표 시절에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결의안 그때 이 국민의힘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당시 이태원 참사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 해밀턴 호텔 옆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300m 떨어진 곳에도 뭐 시신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근거도 없는데 이게 압사 외에도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이제 언론단체 이런 데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게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자기 역할에 따라서는 이 돌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꼭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윤석열 이제 불법 비상계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네 번인가 네. 바꿔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뭐 우왕좌왕하고 결국에는 이제 친한계 의원 중심의 한 18명만 계엄 해제 표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하고 통화한 사실이 이제 공개돼가지고 이게 계엄 해제 표기를 막으려 한 거 그렇죠. 아니냐. 네. 지금도 이제 약간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제 국민의힘들 상당수는 이제 당사에 있었는데 그 국회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추경호 비롯해가지고 이제 신동욱, 이미자, 조지현 의원 등이 있었고 이 송원석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 있었는데도 표결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의원들 단체 공개 그 단체 채팅방인가요? 공개된 거를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올린 워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우여곡절 끝에 애결이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라고 이렇게 올려요. 바로 그 뒤에 이제 다른 의원이 본회의장입니다. 예결이 안 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보면 본회의장 이 표결하는데 없어요. 이걸 보면 뭐냐면 이분이 뭐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랑 같이 어딘가에 있었는지 원내대표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게 눈치 보다가 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을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내란 특검 출범하면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뭐 의혹 있는 사람들도 아마 수사 대상일 가능성이 이제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송 원내대표가 이게 원내대표 출마한 게 본인 방탄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경에는 아마도 이제 그런 행적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런 그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본인의 허물을 가리는 그런 방편으로 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이제 당내에서 원내대표 된 다음에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순조롭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그 혁신과 개혁의 방향을 두고 지금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일단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탄핵 당론 그 탄핵 반대 당론 무효 등에서 이런 5대 개혁안이라는 걸 내놓고 사실 이것도 제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저기 한덕수를 세우려고 했던 그 경위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좀 알아보자면서 이게 5대 개혁 방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이거 5대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자기들 간에 굉장히 대단한 5대 개혁 방안을 전당원 투표 붙이자고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좀 내가 의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혁신이 띄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혁신이 띄워서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 30일에 끝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제 30일 끝나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지 하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대표 권한대행까지 하면서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혁신이도 질질 끌고 그러면서 유야무야하고 시간만 기다리길 바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기들은 급할 게 없어요. 영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 지역과 네. 김천인데 총선 뭐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이대로 해도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어제 인사를 보면서 느낀 게 수석 부대표가 유상범 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뭐를 당을 바꾸고 하겠나. 그래서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 당은 진짜 없어져야 될 빵이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진보적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들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송원석 의원이 있는 한 개혁은 원내대표가 있는 한 개혁은 당 개혁은커녕 방탄 이미지 아니면 적어도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나를 도와줘 한번 나서면 또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걸 한번 짚고 싶었어요. 이분이 그 탄핵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하고 승복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러니 이게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기가 찼던 게 우리가 승복하고 끝났다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승복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고 나라가 지금 국격이 얼마나 후퇴를 했습니까? 그러면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승복하고 승인했으니 이제 그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거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아니 승복하고 끝냈으면 지금 저기 이게 반팔 차림으로 그 아크로비스타 돌아다니는데 그 부분부터 어떻게 좀 해야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어제 우리 단톡방에 사진 하나 공유했잖아요. 어떤 분이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못 볼 걸 봤다 하면서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왔다 갔다 활보하는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나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국민적 기대나 여망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안에서조차도 지금 이렇게 결과가 송원석이 원내대표가 되다 보니까 친한계는 이게 전당대회도 해보나 마나 아니냐. 여기가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굳이 출마해가지고 고생 맞춰줄 이유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른바 이제 친한계 대표 복수로 나온 이 김성원 의원이 얻은 표 30표잖아요. 이게 이제 송원 대표 60표 더블 스코어가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3위를 한 PK 출신 이현승 의원이 16표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약간 친윤계 의원 표를 일부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블 스코어가 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친한계가 최대한 결집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이번에 한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 나오더라도 당선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친윤들 때문에 당 주도권 잡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전 대표는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전대 나가고 싶은 의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요새 보니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에 무슨 돌돌이 밀대 비슷한 걸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막 하면서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게 고양이 털 이렇게 털어내는 거라고. 이게 원래는 옷에 먼지 떨어내는 용인데 근데 고양이 아마 털 많으니까 이제 애묘인들 사이에서 그게 되게 효율적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게 뭔가 나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왜 얼굴 갖다 내냐 싶었는데 상당히 그게 효과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거 보면 이제 약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접촉면을 넓혀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김용태 혁신안 김용태 혁신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유야무야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 전 대표 측근 쪽에서는 이제 좀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나와봐야 어차피 친윤계에 막혀가지고 제 역할 못하고 잘못하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지면 그 패배 책임지고 또 사퇴할 건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도 많다고 합니다. 그 김진우 기자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데 유튜브에 저도 좀 봤어요. 어떻게 보니까 뜨는데 계속 뭐를 먹고 있어. 맞아. 과자도 먹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배고파. 그래서 선거 나가려고 하는구나. 진짜 그렇게 그냥 직자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이 이번 선거 제가 보면 나가서 이길 확률이 별로 없고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도 지고 이번도 지면 두 번 지는 거거든요. 앞에 총선도 졌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선거에서도 두 번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면 밖에서도 지고 안에서도 지고 해서 본인이 아무리 해도 동력이 좀 꺼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갈까 본인은 의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방송 보니까 친윤 의원들이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친한 의원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은 있는 것 같은 게 여전히 기자들하고도 저녁 때 점심 때 만나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제 자기에게 자문을 해주는 정책 자문자들 교수 그룹하고도 계속 만나면서 뭔가 수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가 이제 지금 전당대회는 사력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불출마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간 민주당도 당대표 선거를 합니다. 8월 2일 날 열리게 됐으니까 이미 벌써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벌써부터 물밑 경쟁 물밑이 아니라 이제 대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강성 친명계로 평가되는 이 정청래 박찬대 2파전 구도로 짜이기는데 정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 확정되기도 전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당 대표에서 당 대표로
점 하나 찍어주세요. 그렇게 요새 뭐 기자들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라임 해가지고 홍보하는데 이게 무슨 갑자기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 남이 된다. 장난 같은 인생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 정 의원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박찬대 전 원내대표 지지 세력들도 지금 이제 뭐 온라인에서 서명서도 돌리고 있고 한데 최근에 이거 보니까 이 정 의원 돕고 있는 의원들도 이렇게 나서가지고 옹호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양문석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의원이 자기한테 형답지 않게 왜 정청래랑 하냐 뭐 이렇게 하니까 언제부터 정청래는 우리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불가촉 정치인이 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호소를 하던데 상당히 좀 벌써부터 이게 약간 이렇게 예열이 되게 세게 되고 있어가지고 이 과정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고 실제로 이 정청래 방찬대 얘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아마도 인물 비상 순서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하간 다시 원내대표 얘기로 돌아오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여하간 원내대표를 어렵게 신승을 해서 맡았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나설지 궁금하거든요. 뭐 그냥 큰 틀에서 뭐 할 거 없고 그냥 민생 회복 내란 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내란 특검 이런 거 하면 다 세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경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뭐 할 수 있는 게 뻔하죠. 이제 나라 정상화가 큰 틀이고 그 와중에서 나라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 경제 살리기고 또 한편에서는 내란 종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은 다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신승을 했지만 이렇게 힘 있는 여당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제가 정치판에 와서 그건 맞아요. 네, 네. 대통령도 지금 가장 강력하게 힘이 있을 때고 또 약간 추진력이 있는 대통령이고 여당도 지금 절대 다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108석인가요? 7석인가요? 107석인데 네. 실제로 지금 107석의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란에 찬성하고 윤석열 옹호하고 하면서 사실상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 국민의 현역 의원들 중에서 수도권에서 다시 출마하면 되지 않을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지금 가진 의석보다 훨씬 작은 야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는 정말 권한이 많고 그래서 이제 권한은 막돼야 돼 책임도 막중하다. 그래서 본인이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이거 좀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민적 요구는 내란 종식이니까 이쪽으로 본인이 좀 힘을 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이제 김병기 의원의 나이는 63세, 송원석 의원의 나이는 62세, 그리고 한 분은 국정원, 한 분은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권력기관의 출신이고 여하간 지역구에 내리 삼선을 했다는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여당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구도긴 하지만은 협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좀 없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두 사람이 뭐 지난번 만나가지고 매주 회동하기로 한 건 뭐 긍정적인 신호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구기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정치권에서 이제 뭐 정치 복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대화 협치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무시할 수도 없죠. 그리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여야 원내대표랑 오찬 뭐 제안도 하기도 했고 아마 뭐 이거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여야가 여러 쟁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법사위원장 조정 문제 등 이런 게 돼 있어서 이제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게 과연 조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보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걸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송 원내대표는 이제 뭐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 경영 위축시킨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송 원내대표가 지난번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친밀성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이재명 독재와 전횡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 상황이 지금 완전히 엉망이니까 흔히 쓰는 수법이잖아요. 외부에 이제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집중시켜서 일단 내부의 문제들을 약간 덮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당 상황을 제대로 정리 못하면 앞으로 더 이런 식으로 강성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쉽지 않은 길은 되겠죠. 근데 다만 아까 이용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여당이 역대 가장 강한 여당이고 뭐 언제까지 야당 존중한다고 해가지고 배려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내란 종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목 잡고 있으면 그 여론도 그렇고 그냥 놔두지는 않겠죠. 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아까 네. 예,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내란 종식이 그 나라 바로 세우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원내대표에게 이제 좀 주문과 당부를 부탁드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을 끝장내라.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그 내란 세력 아님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진우 선배는요? 예, 김병기, 송원석은 블랙일까 아닐까. 김병기는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신분을 공개했기 때문에 네. 블랙이 아니다, 화이트다. 송원석은 이중 블랙이다. 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친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제 만약에 신분을 숨긴 위장 블랙이냐 아니냐 곧 알 거다. 점 하나 잘못 찍으면 골로 간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하는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